1976년 급상승하는 의료 비용에 관한 의회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불필요한 수술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위원회에서는 74년 의사들이 시행한 불필요한 수술 건수가 240만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생각해봐라. 이 숫자는 불필요한 수술이라는 목적을 위한 캔자스, 콜로라도, 미시시피 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모든 레지던트를 수술대에 묶어둘 수 있는 정도의 수술 건수이다. 위원회는 쓸데없는 수술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 거의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은 평생에 걸친 저축을 틀어야 했을 것이고, 쓸데없는 수술로 인한 비극의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74년에 칼에 무임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1만 5천 명이었고 그 중에서 3천 명이 살인자의 칼에 죽었다. 그리고 1만 2천 명은 외과 의사가 든 칼에 죽어갔다. 둘째, 외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수술이 위험이 극히 낮다거나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실리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완전한 수술은 없다. 나는 언제나 내 학생들에게 환자가 외과 의사의 여성들이 의료라는 직업 분야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의료 분야의 차별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사항은 좀 다른 것이다. 나는 오히려 남자 의사들이 의료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가하는 성차별이 의사와 의사의 처치를 신뢰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을 가진 몇몇 이유들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성차별이 자행되어 왔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인 기원전 5세기나 4세기 무릎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사들은 여성의 생식기가 히스테리나 정신 이상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그 후로도 2000년 이상이나 여자다운 미덕으로 간주되던 겸손 또는 비굴한 태도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난소와 자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자궁 적절 소리라 그래서 나온가? 수술해야 같은데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여성이라는 원석은 고령에 이르러 모든 장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 미국의 수술 건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1년에 2천만 건 이상의 수술이 시행된다. 그리고 그 수술 목록 맨 윗부분에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수술들이다. 미국 여성들에게 시행되는 수술 덕분에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졌다면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미국 외과 의사들은 영국 의과 웰스의 의사들에 비해서 수술을 2배나 많이 한다. 현대의학은 미국 여성들이 이렇게 값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싶어한다. 의사들의 마법이 꼭 필요한 경우에 발휘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필요가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의사의 필요성일 경우가 너무 많다. 사망에 대해서 라는 거죠. 사망을 막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술은 전체 수술 건수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인데 가치 있는 결과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통계적인 통계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증이 좋아질 수 있는 이 범위에 포함되는 수술 건수만 연간 1600만 건이 이르는 현실을 볼 때 나는 이제 의사들이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너무 과잉이 되니까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의사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외과 의사의 수술 건수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가 월급을 급료로 받는 선불 제도로 수술 건수당 급료를 받는 제도와 비교해볼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수입이 수술 건수에 달려있는 의사의 경우에 수술 건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는 의사보다도 50에서 100% 더 많은 수술을 시행한다. 2년 전 한 의료보험회사가 효과가 없다고 간주된 28가지 처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내렸을 때 영국보다도 미국의 수술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또 한 가지 이유로 완전히 다른 의료 체계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 체계에서는 외과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내과 의사나 일반 기업의가 보낸 환자만 진찰한다. 미국에서는 외과 의사가 다른 의사를 거치지 않은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의 1차적인 처치가 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종종 판사이자 배심원 검사의 역할을 혼자서 다 수행한다.
자, 환자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한 대학 병원 프로그램에서 있을 때 일이다. 한 여자 의대생이 병원의 어떤 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못마땅히 생각했으며 실제로 여자는 의대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그 의사의 성차별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수술. 의사들은 가능하면 약을 투여하려고 하는 경향은 나에게 하나도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나도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똑같이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를 일하던 시절에 두각을 나타냈던 선배인 소아과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 나갈 때 반드시 처방전을 들려서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수많은 환자들이 모든 병에는 약이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은 의사와 제약회사에 주입한 것이다. 환자를 안심시키고 적절한 충고를 해주기보다는 약을 팔아치움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해서도 않은 자궁적 철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것이든 내가 아는 것의 모든 의사들에게서 한 번쯤은 이런 변명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그 모순된 언어에 경악하게 된다. 의대만은 그렇지 않다.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논쟁이나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론을 흡수해야 하기만 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교수에게 대답하도록 배운다. 예를 들어서 연수상 고견이라고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하도록 배운다. 교수가 오른쪽 하부 통증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맹장 수술이라고 대답하도록 배운다. 지나가는 복통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의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단적인 요소로 가득한 내용을 가르치고 판단을 내릴 권한에 거의 주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백일의 백신을 사용할지 정도는 논쟁일 수 있지만 백일의 백신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은 아예 논쟁의 대상일 수가 없다. 의학교육에 대한 이런 식의 독단적인 접근법이 비극적인 이유는 가장 생각이 깊고 지적이며 윤리적인 학생을 걸러낸다거나 오래된 백지 같은 행위를 영속시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의료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불간섭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다. 로저 윌리엄스 박사는 영양대 질병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미국의 의대생들은 통일화되는 표준화되어 있다. 강력한 정통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나머지 어떠한 의문적인 여지도 없이 도전하는 아이들을 가진 세대의 길을 꺾어버린다. 지금 남아있는 의학이라고 확립된 것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의사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획일화된 것이다. 제약산업이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엄청나다. 제약회사들은 그 분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을 저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다른 거대 산업이 일으킨 자연환경의 화학적인 오염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국에서는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같은 인류의 혈액 속에 부적합한 테스트밖에 거치지 않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쏟아붓는 것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사료범이란 식품의약국의 무력함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1990년대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3,000종 이상의 약들을 추후에 몇 년 동안에 퇴출하기도 발표한 일인데, 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에 미국인들이 지출한 돈은 1979년 한 해 동안에 추산해도 10억 달러에 이른다. 1979년에 가장 많이 처방된 약품 100종 중에서 10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등등. 그 중에서 소염제인 디머 등 이 약은 1900에서 1500만 번 금액으로 하면 6700만 달러. 리스트에 있는 다른 또 뭐 페네르간, 거담제, 또 1100만 번 처방.
자, 다음번에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 약을 먹어온 의사를 방문하게 되면 기억해야 할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다. 다임텍과 페르네르간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한 식품의약국의 전쟁은 두 소비자 그룹에서 제기한 법정 소송의 결과이다. 그 소송은 1962년 의회를 통과한 식품의약품 화장품 법명이 명시하고 있는 의약품 유효성에 관한 수정안을 식품의약국이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그들이 팔고 있는 약의 유효성을 1964년 10월까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거의 20년 동안이나 있는 힘을 다해 자기네 약이 시장에서 퇴출을 막기 위해서 약효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의사들은 그 약들을 계속해서 처방했다. 제약회사들이 자기네 약을 치료하고자 하는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20년 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높은 이윤을 내는 이 약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비록 입증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약은 계속 팔 수가 있었다.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약을 팔아서 대중을 찾지 않은 동안에 판매하고 있는 약이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조사에 제약회사가 얼마만큼이나 투자했을지를 보지 않아도 뻔하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다가 소기의 목적에 맞도록 처방되는 흔하지 않은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은 남아있다. 왜 의사들은 부적합한 테스트밖에 거치지 않은 데다가 유동성이 있고 잠재적으로 이득보다도 해가 있을 수 있는 의약품을 그렇게 꺼리낌없이 처방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현대의학을 지배하는 동기, 무료 처치에 대한 신뢰와 서로 출시된 모든 신약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또 열의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약에 대한 지독한 무지이다. 세 번째는 투약을 처방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이다. 경제적인 동기가 세 번째가 아주 크겠죠. 이렇게 10년 전 영국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피린이 태아세포의 성장을 극도로 억제하는 증거가 있다. 아스피린의 영향에는 태아의 사망, 기형아 출산, 신생아 출혈 등을 포함한다. 경구, 비임약 같은 여성 호르몬을 임신기간 중에 복용했을 때는 선천성 심장 기형의 가능성이 2배로 올라간다. 비타민C 과용은 항대를 예방할 수 있고 비타민 K를 과용하면 정신지체가 생길 수 있다. 포마딘 정신지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브롬과 나트륨을 함유한 제산제는 아기에게 지나치게 많은 염분을 공급해서 이런 태아의 비타민 K 흡수율을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임신기간 동안에 아니던 신경안정제는 전염성에 대처할 피해만 그냥 넘어갑니다. 식품의약국에는 신약을 소개에 앞서 그 약이 안전하다는 동물 실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 신약은 동물 실험을 기초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출시된다. 신약이 출시된 후에도 종종 개별 과학자들이 별도의 동물 실험을 할 때가 있다. 과학자들이 제약회사의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나 실험 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이런 것을 제약회사가 그걸 알게 되면 또 이래 있으면서도 숨겼던 사실들이 자주 발견된다. 믿기지 않은 이중 기준. 일반적으로 신약은 결정적이지 않은 동물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인체 사용 허가를 받는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를 강조하는 원칙은 법률 체제에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의사에게 경외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주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러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현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의사의 소견들을 잘 받아보고
하라는 건데요. 진찰 등에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자궁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궁은 필요 없잖아요. 자궁이 필요 없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현대학이 지금 이대로 나아간다면 미국 여성 중 절반은 65살이 되기 전에 자궁을 적절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과 의사들은 1979년 한 해에만 69만 명의 자궁 적절술을 시행했다. 그 중에 임상적으로 생명력이 위험할 정도의 의학적인 필요 때문에 수술이 시행되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5건에서 1건이 될지 의심이 간다. 자, 이렇게 무차별적인 수술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여러분이 받게 될 수술이 선택 가능한 것인데도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과 미래의 삶의 질에 끼칠 선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같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참고하면 좋겠다.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결론이 나면 대학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반하겠지만 나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훌륭한 충고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런 그대로 대학병원이다. 그 병원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대학병원. 1980년까지 미국 의학협회의 윤리규범은 면허를 받은 내과 의사가 척추 지압사와의 관계를 맺거나 지압요법을 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지압사의 치료 방법이 과학적인 기초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고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소송 비용만으로 1년에 75만 달러를 사용하게 되었다. 갑작스레 척추 지압요법이 환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것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미국 협회에서는 전폐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오랜 금지 조항은 삭제되고 이제 의사는 척추 지압사나 침술 전문가 역할을 다루는 의사, 신앙치료사 또는 의학 가정자리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환자를 보낼 수가 있다. 30년도 더 된 과거에 내가 의대생이었던 시절에는 척추 지압사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장려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 하지만 지압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1980년 미국 의학협회 윤리 규범이 개정됨에 따라 나는 이제 환자를 지압사에게 보낼 수도 있고 그들이 보내는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 법이라는 것이 이 수술로 인한 나의 사망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은 다른 의사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담당 의사의 기술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의사가 화를 내거나 대답을 거부하면 여러분 주의해야 한다. 나는 주치의는 이 수술의 경험이 많은가? 10번 이상, 일주일에 적어도 10번은 수술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치의에게 나와 같은 병이 생기다면 이 수술을 받겠는가? 의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란 시금치 먹기다. 수술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수술 받은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수술비는 얼마나 되는가? 수술을 조금 연기하고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의사가 미리 경고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되어서 수술과 관련해서 의사를 고소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의사들이 부수적인 맹장 수술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의사들 중에서 좋게 60%가 넘는 사람들이 단순 자궁 적출술을 할 때 맹장을 제거하라고 권했다. 외과 프로그램 지도 의사 중 절반 이상도 다른 복부 수술 도중에 맹장을 제거하라고 권했다. 생각해봐라.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외과 의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현대학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외과적인 처치를 하려 드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외과 의사들은 그저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외과 진료에서 기정사실인 것 중 하나는 의사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자기 방법을 알고 있는 것, 즉 수술을 시행하리라는 사실이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나는 의학 고미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매우 우울해졌고
5, 60명의 지원자가 의대에 허가를 놓고 치열한 경험을 벌일 것이고 가장 억척스럽고 자존심이 없는 학생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예과 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곧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부하고 인위적인 형편없는 교육과정에 맹목적인 열정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가능하면 속임을 쓰고 필요하면 동료를 깎아내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레지던트와 병원 스태프에게 아첨을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 외과 레지던트는 자신지 보조하는 스태프 외과 의사에게 더욱 나쁜 것을 배운다. 그들이 환자에게 위험이나 거의 대부분의 수술에 쏟아내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숨기는 기술을 배우고 또한 다른 의사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필요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처치를 환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고깃덩어리 같은.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 여러분 수술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할까? 받지 않으면 비용은? 사망률은? 질문을 하라는 거죠. 자,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1975년 미국에는 78만 4천 건의 명장 수술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 3,0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수많은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과 사망까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레지던트 의사들도 여러분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경험을 쌓고 기술을 닦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내과 레지던트 최소한 한 가지 관점에서는 레지던트가 학생이나 인턴보다 더 위험하다. 레지던트가 전공 분야에 대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외과 레지던트는 특정 처치, 특정 획수 이상 경험해야 한다. 대다수가 남자이므로 이들은 서로에게 제왕절개 수술이나 자궁적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여자 환자가 필요하다 정해진 수술 의무량을 모두 채우지 못한 레지던트에게 수술 가능성이 반 정도인 환자가 있다면 그 레지던트는 어떻게든 환자에게 수술 처치를 해야만 할 것을 찾아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그들은 병원의 남성 스태프들에게 혹사당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의사들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것들을 간호사들이 잘 간수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치사율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보통은 간호사들이 잘 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괴롭힘과 과로 때문에 간호사들도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의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중에 하나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양이 1000부에 이르렀다. 일부 간호사는 일부 약물의 경우에 실제로 그 정도 양을 투여했다면 아기가 사망할 수 있는 양인데 위안이 될 수 없겠지만 같은 문제를 부르던 레지던트 병원 스태프 의사들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섯 때 여러분의 외과 조치에는 훌륭한 훈련을 받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수술 합병증을 호소한 사람이 1,500건을 은밀하게 조사한 예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7개 주의 95개 병원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수술로 인한 사망의 3분의 1과 합병증을 거의 절반이 피할 수 있었던 결과였던 사실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피할 수 있었던 합병증의 78%가 의사의 실수 때문이었고 그 중에 반은 미숙한 수술 기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많은 마지막으로 외과 의사가 여러분의 배를 열어서 장기를 잘라내면 몸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기를 나팔관 등등을 이렇게 일부 비평가는 산부인과 의사가 뒷주머니형으로 자궁적절술을 한다고 비난한다.
이 수술의 결과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지갑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갑은 두둑해지고 산부인과 의사는 떠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수술이 시행되는 이유는 의대교 수술이 보여주는 외과적인 처치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산부인과 레지던트 시절에 주입된 외과형 메스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잘라내는 그 공부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